자, 페이지 18페이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에요. 자,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등이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을 비상장 법인이 취득을 하면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죠. 취득세는 개인 법인 불문하고 모두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 아니, 원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분필 날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없죠? 왜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또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또? 주식, 용익물권, 등기대무손치권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인 거잖아. 그런데 단 주식 취득으로 뭐가 된다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뭐 하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셨죠? 자, 주식 취득인데 언제는 제외한다? 설립시는 제외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과점주주란 몇 프로 초과예요? 50% 초과예요. 아셨죠? 50% 초과인 반면 또 두 번째. 이때는 누구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50% 초과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50% 초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라고 한다. 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근데 뭐 우리 한진가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과점주가를 50%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점주는 어느 한 사람만이 과점주가 아니라 그들을 과점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도대체 여기서 취득으로 간주하는 건 뭐를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때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이 주주가 부동산 등을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에서 50%를 초과한다면 이 주주는 이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보겠다? 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지배권을 획득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 가액에다가 무엇만큼? 지분 비율만큼. 부동산 등 가액에다가 무엇만큼? 지분 비율만큼. 그래서 이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게 우리의 세법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18페이지 보세요. 거기 과점주주인데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소유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몇 프로 초과?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들을 우리는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이때 과점주주에서는 무슨 납세이 있다?
이때는 연대납셈이 있다는 거. 연대납셈이 있다라는 거. 디귿번 과세의 범위 보세요. 자, 이제 보면 니은번에 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설립 시에는 간주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A번. 자, 만약에 첫 번째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대요. A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과점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라고 돼 있죠. 자, 요약하면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하면서 본다는 거 돼 있잖아요. 자,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설립시 40%예요. 사례 1번 볼게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 아니죠. 자, 이렇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증자 및 취득을 통해서 20%를 더 취득한 거야. 그럼 몇 프로가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죠. 그랬더니 이때는 얼마만큼? 60%만큼. 이 60%가 뭐예요? 지분 비율 모두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사례 2번 가볼까요? 자, 설립시 60%죠? 예?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이죠. 하지만 간주취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두 번째 결론. 언제는 제한다? 설립 시에는 적용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증자 및 취득을 통해서 몇 프로 취득했습니까? 10% 더 취득했죠? 그럼 몇 프로 되었어요? 70% 되었죠? 그럼 이 사람 이미 과점주주였어요? 아니었어요? 이미 과점주주였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 번째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비율이 뭐가 되었을 때는 증가되었을 때는 이때는 얼마만큼? 증가된 비율만큼이다. 몇 프로? 10%. 그렇죠? 자, 사례 3번 볼게요. 10번, 사례 3번. 설립시 60%였고 설립시는 제외됐고 그 다음에 7% 취득해서 10% 간주취득 적용됐죠? 자, 그 다음에 30%를 팔았어. 30% 팔았으면 지금 현재 지금 몇 프로 된 겁니까? 40%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재취득을 해가지고 40% 되취득했대요. 그럼 몇 프로 되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과점주가 됐지만 이 과점주가 된 것은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게 아니라 재차 과점주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네 번째가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에요. 재차 과점주가 되었다면 이때는 얼마만큼? 언제보다? 그렇지. 종전보다. 종전 과점주주였을 때보다도 먼 것만큼 증가된 비율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문제는 처음에 얼마였다가 70%였다가 몇 프로였다가 응? 40%였다가 이때 80%가 되었죠. 그럼 종전보다 증가된 얼마만큼?
10%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종전에 70%였다가 지금 40%였다가 여기서는 이제 40%를 더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25%를 더 취득했다면 몇 프로가 되죠? 65%가 되었죠.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과점주가 되었지만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은 없죠. 이때는 간주시득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이지 가장 최고였을 때의 지분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이상 간주시득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니을번 보면 니을번 과점주주 집단 내부 및 특수 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가 발생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식세 납세는 없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셨죠?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조양호 회장의 지분 비율이 그 자녀나 배우자한테 상속이 됐겠죠. 그러면 그 자녀나 배우자는 지분 비율이 개인적으로 증가는 됐겠지만 그 집단의 비율의 총 증가는 없죠. 이때는 간주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셨죠? 그런 개념이 되겠고. 자, 미음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주식을 취득해서 여기서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인데 이때 법인은 취득세 납세금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납세금 있죠. 자, 만약에 주식 취득 후 과점주가 된 이후에 여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여긴 법인 취득세 납세금 있어요 없어요? 아, 당연히 법인의 취득세 납세금가 있겠지. 그러면 이 과점주주는 여기에 대해서 간주 취득을 적용한다 안 한다? 간주 취득 적용한다. 하지만 과점주가 되고 나서 취득한 부동산 등에서는 간주 취득 적용한다 안 한다? 간주 취득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과점주주가 돼버리면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 등을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점주가 되고 나서는요 얘가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럼 과점주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책임이 없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너 다시 한번 내.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내도 되는 게 얘가 취득세를 안 내면 과점주가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하셨죠? 중요한 건 과점주가 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간주 취득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그에 따른 책임이 나오니까. 하지만 과점주가 되기 전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과점주가 책임이 없다고 원래는. 그런데 책임이 없지만 너 다시 한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니을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읍도 연부 취득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부 취득시가 도래된 부분에 하나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연부 취득이라는 거 바로 뒤에 하겠지만 만약에 3억짜리를 취득하는데 1년 후에 1억, 2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 하는 이런 연부 취득이다. 그럼 연부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각각의 취득 시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과점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취득시가 들어간 것은 이땐 간주식 적용한다 안 한다? 간주식 적용한다. 하지만 과점주가 된 이후에 도래되는 취득식에 대해서는 간주식 적용한다 안 한다?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별도로 좀 적어두실래요? 과점주가 되는 것은요, 취득을 통해서 과점주가 될 수도 있고요,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과점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증자가 뭔지 아세요? 감자가 뭐예요? 응? 자, 여러분들 자본금은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거든요. 예? 그럼 증자라는 건 뭐가 늘어나는 거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증자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건 감자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자, 뭐가 문제냐? 자,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액면가가 늘어나면 이게 증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법상 액면가는 액면 분할이 아닌 이상은 액면가는 불변이에요. 예? 액면가는 불변인 거 원칙적으로. 그러면 증자한다는 것은 주식수를 늘리는 거거나 주식을 감소시키는 게 감자가 되겠지. 아셨죠?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증자에 나만 참여를 하는 거야. 아셨죠? 증자를 하면서 나만 증자에 참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용 봐봐. 이재용 회장이 옛날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면서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한다? 회사가 유리하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그 전환을 다른 임직원들은 전환을 다 포기하고 누구만 됐어? 이재용 부회장만 그 전환권을 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비율이 높아졌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고, 감자를 하는데 내 것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의 주식만 소각을 하는 거야. 이걸 감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이렇게 과존주가 되었을 때 간주 취득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을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과존주가 되면 간주식 적용하지만 감자가 되었을 때는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뭐 문제는 여기까지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례 1번, 2번, 3번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 두 번째 칸등에 보면 취득 및 증자라고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자의 경우에는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있었어요. 과세 요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가증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목이 뭐 배우고 있어요? 취득세 배우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주제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낸 세금이다? 네,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낸 세금이다. 자, 지급들도 외워봐요. 자, 열거된 자산,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자, 제외되는 거, 주식, 용익물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특허권, 영업권 안 된다. 그죠? 자,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실질 취득과 간접 취득 있었죠? 자,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간접 취득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유상 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웠냐면 자, 첫 번째 배우자 등과의 거래를 배웠었죠.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 취득하면 이거 뭘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 다만 입증했어. 어떻게 입증해요? 공매나 경매에 참여해서 파산선고 처분에 의한 취득이에요.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교환했어요. 또는 객관적 입증, 명백히 입증을 했으면 이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자, 두 번째 부담부 증여를 배웠어요.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취득하면 먼저 취득가액은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 총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되겠죠. 이때 그 취득가액 중에서 순수 증여분 즉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다만 이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담부 증여라면 전체를 증여 취득을 하지만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다시 채무인수액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 재산의 재협의 분할을 통해서 증가된 게 있다면 그 증가된 것은 뭘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보아서 몇 프로다? 3.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기에 했던 거 과점주주의 무슨 취득이에요? 주식 취득. 아셨죠? 자, 여러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자, 이때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50% 초과하는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고 했었죠. 이 과점주주 간에는 무슨 합세임이 있다? 연대납세 의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 비율 모두를 다만 설립 시에는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될 수도 있죠. 이때 재차 과점주가 됐을 때는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만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집단의 총 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과점주주 개인적인 비율의 증가 있어도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간주식 적용하지만 과점주가 된 이후에 취득시가 도래하는 것은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취득이나 증자를 통해서 과점되면 간주식 적용하지만 뭐다 감자를 통해서 과점되는 것은 간주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배우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세법을 복습을 한다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백지 연습장 백지를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열거된 자산의 취득 순서대로 아셨죠? 그래서 백지 연습이 제일 좋아.
민법도 그렇고, 그래서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요, 결국 목차야, 목차. 내가 이 공부 목차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결국은 시험 공부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기출문제 하나요? 기출문제 특강하죠? 분들 제가 이제 강조하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풀이나 뭐 기출문제풀이 할 때는요, 무조건 예습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예습이야. 네? 근데 여기서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풀어오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1번에 책이 있으면 1번의 답이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문제 체크를 해버려. 그럼 이 문제집은 더 이상 문제집이 아니죠. 문제집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3, 4번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우리가 애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뭐 구몬 수학이나 이런 거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더 좋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문제집이 선정이 됐으면, 하나의 기출 문제집이 선정이 됐으면 그 기출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예습을 할 때 연습장 한 장 찢어가지고, 아셨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1번에 1, 2번에 2 이렇게 문제를 먼저 여기다 답을 표시하라고요. 그리고 답을 못 쳐보는 거. 근데 1번에 4번인데 1번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럼 1번 문제다가 표시. 2번도 당연히 틀렸겠지. 2번도 표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을 맞춰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오고요. 답은 저랑 맞춰보는 거예요. 예습하고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셨죠? 내가 틀린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뭐 하면서 복습하면서 똑같이 연습장에다가 답을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답 해설 보지 말고 답 맞춰보면서 했는데 1번이 또 틀렸어. 그럼 한 번 더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한 번만 더 풀고 이게 3번째 풀리는 거는 문제집이 잘못됐거나 머리가 잘못됐거나 자 이렇게 되는 아셨죠? 이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나중에 3개나 2개가 표시된 이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인 거지. 이게 나중에 하나의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약간의 전략과 전술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것도 또 쉬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험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 큰 뭐라고 될까?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수험생의 가장 큰 유혹. 정답을 보고 싶은 유혹이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해답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게 꼭 내가 푼 것 같거든. 답을 알려줬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해설지는요, 웬만만큼 보지 마세요. 해설지는 약간 쓰레기야. 이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해설지는 오답 정리는 반드시 책에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문제를 풀 때 뭐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은 또는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식은 그 답을 보지 말고 문제를 풀고 책에다가 답 적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집 한 3, 4번만 풀면 그거 해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19페이지 취득세 납세문자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무슨 취득 납세무자?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 취득 납세무자는 누가 지는 거예요?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누가 진다? 사실상 취득자가 진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제된대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뭐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자, 을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병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등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자, 이 을은 취득세 내야 하죠? 걸리면 내죠?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돼요? 4% 내야 되겠죠. 걸리면. 안 걸려서 안 낼 뿐이지 걸리면 내야 한다. 아셨죠?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의 취득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취득인 경우에 해당된다? 승계 취득일 경우에 해당된다. 자, 정리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현대차가 뭐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죠. 자, 뭐 에쿠스다. 에쿠스를 완성을 해요.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해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면 이런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진 실수요자가 인도를 받아와요. 이건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러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자기가 부담해야 될 취득세를 누구한테? 실수요한테 전가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물건들이라는 거야. 아셨죠? 따라서 이런 자동차 등에 대한 원시 취득은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그 주된 목적은 현대 자동차를 보호해주기 위한 게 아니고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부수적으로는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주된 수출 품목이 뭐예요? 반도체지. 그죠? 요즘 반도체인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선박도 거의 이제 수년간 우리나라 계속 1등 할 것 같은데 선박이나 자동차도 우리나라의 어떤 주된 수출 품목이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어떤 수출 가격의 경쟁성 제고 차원에서도 이런 주문 제작 제조 건조되는 차량 기계 장비 등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디에서? 원시 취득은. 아셨죠?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나 건물 등이 있을 텐데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뭐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자, 토지 건물 등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승계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지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은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원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은 원시 취득은 취득을 오지 않고 어느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제가 비고란을 했었죠. 이런 차량 등 또는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원시 취득의 최초의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최초의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예? 인도일과 계약서상 잔금일 중 무슨 달로 한다? 빠른 날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최초의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들 제조 제작되는 것은 취득 시기를 구성할 수가
없지. 취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입 차량이에요. 지입 차량,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과 계장비 대업체 명의로 등록된 영업용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납세 실적 등에서 입증됐을 때는 누가 진다? 사실상 취득한 차주를 취득세 납세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첫 번째, 오늘 지입 차량이라는 게 뭐예요? 실질은 누구 겁니까? 사실상 차주가 따로 있죠. 하지만 그 등록이나 면허는 누구 거예요? 운수업체 명의나 등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이런 지입 차량에 쓰일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그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누가 진다? 사실상 차주가 제된다. 아셨죠? 두 번째 상속이네요.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 안 됐어요? 등기가 안 됐어요. 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인이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네? 6월이네. 이때 취득세를 뭐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면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정말 이해하셨죠? 된다라는.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야.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어도 뭐 해야 된다? 취득세를 져야 되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거, 만약에 이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된다면 이때 취득세 납세음 있어요 없어요? 납세음 있다 없다? 없겠지. 상속에 한 취득세는 이미 냈잖아. 등기하지 않아도 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세 납세는 발생하지 않겠지. 아셨죠? 이렇게 계시면 되고. 이때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음 있다 없다?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연대납세 의무 유무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져야 돼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진다. 자,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합원이 토지 등을 출자하는데 누구한테? 조합에게. 맞죠? 이 조합이 뭘 해요? 아파트를 신축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합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납세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조합이 조합원한테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납세음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합원 어떻게 돼요? 들어오서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내 돈 출자해가지고 내 재산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 취득세를 냈는데 내가 또 취득세를 내면 어떻게 된다? 이건 이중과세라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를 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했을 때와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응? 세율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는 건설 회사가 보존 등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라고.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했으면 이게 조합원용이라면 처음부터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외에 일반 분양용은 조합 거야. 조합 것을 누가 취득하게 된다?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것과 분양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겠더라? 세율의 차이겠더라는 거지. 왜냐면 신축이잖아, 신축. 아셨죠? 그러면 조합원은 몇 프로? 2.8%. 그 외에 일반 분양용이 있다면 조합은 2.8%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몇 프로? 4%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주택법의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를 진다? 아니다. 조합원이 지는 것은 조합원용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지는 것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누가 진다? 조합이 진다.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면 뭐가 달라진다? 세율.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을 조합원이 지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용만 조합원이 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조합이 지대. 자, 5번 시설 대여 물건일 때 누가 진다? 시설 대여업자. 시설 대여업자가 져요. 근데 한 칸씩 넘겨주시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 누가 진다? 수입업자가 진다라는 거. 간주취득.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지목변경 종류변경일 땐 누가 지면 돼요? 지목변경 종류변경일 때는 권리변동이 안 생기니까 그때 변경 당시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예? 두 번째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개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대수선이 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해요. 아셨죠? 그로 인해서 뭐의 증가 있어요? 가치의 증가가 있을 텐데 이 증가분을 우리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납세무자인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뭐 했어요? 가설했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자가 가설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누구예요? 건물 주. 가설한 자가 임차인이죠. 아셨죠? 그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납세를 진다? 건물 주가 제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말이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어떻게 됐대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했대요. 자,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그럼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합니다. 취득세는 물세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 대한 세금을 때리면 돼요. 그럼 이때 누구한테 중과세 하면 돼요? 건물 주한테.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이 뜻 이해하시겠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결론 일로 와봐요. 늘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가 지면 돼요.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자는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지면 되거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첫 번째, 지입차량. 지입차량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 면허가 있어도 누가 납세를 지면 된다? 사실상 차주가 지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상속이 개시가 됐으나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인 각자는 상속 개시를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져야 되고, 이때 상속인과는 연대 납세무 있다. 세 번째,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로서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더라? 세율의 차이가 있더라. 조합원은 몇 프로? 2.8%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일반 분양자는 조합이 보존 등기하고 그거를 일반 분양자가 분양받으니까 그때 유상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시설 대여 물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시설 대여 물건인데 누가 진다? 시설 대여 업자가 진다. 근데 이게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라면 수입 업자가 져야 되겠고. 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예요.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를 보면 지목 변경, 종류 변경에 대해서 가치가 증가했다면 이때 누가 지면 돼요? 그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고, 특히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상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과점주가 납세를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이에 비해서 페이지 다시 20페이지 보시면 대위등기시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대위등기시 취득세 납세무자는 대위등기를 신청한 자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대위등기가 뭐예요? 자, 대위등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갑이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근데 보존 등기를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렇지. 우리에게 10억의 채무가 있는 거야. 그럼 보존 등기를 하면 재산이 보존이 안 돼.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법원에게 부탁해가지고 갑이 가지는 권리를 뭐 한다? 대위하죠.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는 갑이죠? 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이에서 등기 신청인 누구예요? 우리죠?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대위 등기인 거야. 정말 이해하셨죠? 그럼 이때 납세는 누구한테 있다? 납세무자는 갑이 져야 돼, 이제. 아셨죠? 그럼 이때 져야 될 세목은? 아니, 세목.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등록면세를 내야 되는 거야? 대위 등기인데 왜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 다시 한번.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있었거든요. 개정 전에는요. 아셨죠? 그런데 이 등록이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의 등기냐 이렇게 나눠져서 개정 후에는 취득세와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으로 바뀌고 취득세로 바뀌고 소유권 외와 면허세에 대해서는 이걸 뭘로 바뀌었다? 등록 면허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대위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잖아. 소유권 보존에 관한 등기니까 이제 등록면세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을이 져야 될 납세 의무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아니라 무슨 납세의무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등록면세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내는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좀 쉬었다가 21페이지 취득 시기부터 공부할게.